이반 일리치의 죽음 다시 삶.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항제 옮김. 아침이었다. 게라심이 나가자 하임 표트르가 들어와 촛불을 끄고 한쪽 커튼을 젖히고 나서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저 아침인 것이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금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모든 것이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똑같았다. 한순간도 멎지 않고 그를 괴롭히는 찌르는 듯한 통증도 아직은 붙어있지만 계속 사라져가는 생명에 대한 절망적인 의식도 그대로였다. 점점 다가오는 이 무시무시하고 가증스러운 죽음만이 유일한 현실이었고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었다. 이런 마당에 요일이며 주일이며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차를 내오도록 할까요, 나리? 저 녀석에겐 규칙이 필요하지. 아침마다 주인들이 차를 마셔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말했다. 아니다. 소파로 옮겨드릴까요? 방을 정돈하는데 내가 방해가 된다 이거지. 내가 방을 더럽히고 너저분하게 만든다는 거군. 이번에도 이렇게 생각하며 그가 말했다. 아니, 나를 그냥 내버려둬. 하인은 여전히 부산을 떨었다. 이반 일리치가 한 팔을 뻗었다. 표트르가 친절하게 다가왔다. 뭐가 필요하신지요? 시계 좀. 표트르가 팔 밑에 있던 시계를 집어 건넸다. 8시 반이군. 다들 일어나지 않았나? 아직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요. 바실리 이바노비치, 그의 아들이었다. 도련님은 김나지움에 가셨지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마님은 나리께서 찾으시면 깨우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마님을 깨울까요? 아니, 됐어. 그는 차를 한 잔 마셔볼까? 하고 생각했다. 그래, 차를 가져와. 표트르가 문 쪽으로 걸어갔다. 이반 일리치는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워졌다. 어떻게 저 녀석을 붙잡아 두지? 그래, 약이 있지? 표트르, 약 좀 갖다 줘. 그래, 아마도 아직은 약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 그는 숟가락을 들고 약을 마셨다. 아니야, 소용없을 거야. 다 쓸데없는 짓이야. 거짓이야. 그는 입안에 익숙한 역겹고 절망적인 맛을 느끼자마자 이렇게 단정했다. 아니, 더 이상 믿을 수 없어. 그런데 통증, 이놈의 통증은 어째서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야. 그는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표트르가 돌아왔다. 아니야, 가서 차나 가져와. 표트르가 방에서 나갔다. 혼자 남은 이반 일리치는 계속 신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견딜 수 없는 끔찍한 통증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울적해서 터져 나오는 신음이었다. 모든 게 똑같아. 끝없이 반복되는 밤과 낮. 차라리 더 빨리 왔으면. 뭐가? 죽음. 어둠 말인가? 아니야. 그래도 무엇이든 죽음보다는 나아. 표트르가 쟁반에 차를 받쳐들고 방으로 들어오자 이반 일리치는 그가 누군지 뭐하러 들어왔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멍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표트르는 주인의 멍한 눈길에 당황했다. 표트르가 당황하자 그제야 이반 일리치는 제 정신을 차렸다. 그래, 그는 말했다. 자, 좋아, 거기 내려놔. 세수하는 거나 도와주고 깨끗한 루바시카로 갈아입혀줘. 이반 일리치는 세수하기 시작했다. 그는 쉬엄쉬엄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나서 거울을 보았다. 무섭게 변해 있었다. 특히 창백한 이마에 머리칼이 착 달라붙은 모습이 무서웠다. 표트르가 루바시카를 갈아 입혀줄 때 그는 자신의 몸을 보면 더 끔찍하리라 생각하고 아예 몸을 바라보지 않았다. 마침내 몸 단장이 끝났다. 그는 실내 가운을 입고 모포로 몸을 감싼 뒤 차를 마시려고 안락 의자에 앉았다. 한순간 상쾌한 기분을 느꼈지만 차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그 역겨운 맛이 다시 입안에 돌고 통증이 시작되었다. 그는 간신히 차를 마시고는 다리를 쭉 뻗었다. 그는 자리에 누운 뒤 표트르를 내보냈다. 모든 게 똑같았다. 때론 희망이
한 방울 반짝이다가 때론 절망의 파도가 몰아쳤고 끊임없는 통증과 연이은 울적함, 모든 게 똑같았다. 혼자 있으면 끔찍하게 울적해져서 누군가를 부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다시 모르핀이라도 맞아서 고통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차라리 좋을 텐데 의사에게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해야겠어. 이대로는 견딜 수 없어. 도저히 견딜 수 없어. 그렇게 1시간, 2시간이 흘렀다. 현관에서 벨이 울렸다. 아마 의사일 것이다. 정말로 의사였다. 생기가 넘치고 활발하며 살집이 좋은 쾌활한 의사는 왠지 다들 놀라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다 해결해 드리지요.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의사는 자신의 표정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확실하게 굳어져 버린 그 표정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그건 마치 어떤 사람이 아침부터 프로코트를 입고 남의 집을 방문하러 다니는 것과 같았다. 의사는 활기차게 환자를 위로하려는 듯이 두 손을 비볐다. 몸이 얼었어요.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우선 몸부터 녹여야겠어요. 그는 마치 몸을 녹일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면 몸이 녹는 대로 모든 것을 바로 잡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좀 어떠세요? 이반 일리치는 의사가 별일 없죠? 라고 묻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서 간밤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정말로 당신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소? 하고 묻는 표정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의사는 그 표정의 의미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여전히 끔찍합니다. 통증은 계속되고 가라앉지도 않아요.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시오. 그래요. 선생님 같은 환자들은 통증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몸이 녹은 것 같군요. 더없이 정확하고 꼼꼼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도 이제 제 체온에 대해 뭐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의사가 환자의 손을 잡았다. 의사는 지금까지의 장난기 어린 태도를 거두고 진지한 모습으로 환자를 살펴보고 맥을 짚어보고 체온을 재고 여기저기 몸을 두드리면서 몸에서 나는 소리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다. 이반 일리치는 의사의 이런 행동이 다 쓸데없는 짓이며 공허한 거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지만 의사가 무릎을 꿇고 그의 위로 몸을 편 채 귀를 위아래로 갖다 대고 의미심장한 얼굴로 체조 동작 같은 다양한 몸짓을 하자 이런 동작에 그만 속아 넘어갔는데 그것은 예전의 변호사들의 말이 다 거짓이고 그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잘 알면서도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과 같았다. 의사는 소파에 무릎을 꿇고 앉아 여전히 그의 몸을 여기저기 두드리고 있었다. 그때 문 쪽에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신 것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표트르를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가 방 안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입을 맞추고 곧바로 자기는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는데 뭔가 오해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오셨을 때 나와보지 못했다고 변명하기 시작했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를 바라보며 그녀의 온몸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하얀 피부, 포동포동한 몸, 깨끗한 손과 목, 윤기 나는 머리칼, 생기로 가득 찬 빛나는 두 눈. 그는 아내의 모든 것을 비난하듯 바라보았다. 그는 진심으로 아내를 증오했다. 아내의 몸이 조금만 닿아도 아내를 향한 증오심이 북받쳐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그와 그의 병에 대한 아내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았다. 의사가 환자들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한번 정하면 그 태도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듯이 그녀 역시 그에 대한 한 가지 태도를 정하자 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 태도란 그가 해야 하는 뭔가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그의 잘못이고
자신은 그의 그런 행동을 사랑으로 질책한다는 것이었다. 저희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아요.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저런 자세로 누워있는 게 문제랍니다. 저렇게 다리를 위로 쳐든 채 누워있는 것은 아마 몸에 해로울 거예요. 그녀는 남편이 게라심에게 자기 다리를 들고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의사는 부드러우면서도 멸시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어쩌겠어요. 환자들이란 흔히 그런 어리석은 짓을 생각해 내곤 합니다. 하지만 용서해야죠. 라고 말하는 표정이었다. 진찰이 끝나자 의사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이렇게 선언했다. 즉, 이반 일리치에게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신은 오늘 명의를 집으로 불렀고 그 명의와 미하일 다닐로비치, 지금 와 있는 평범한 의사의 이름이었다. 가 함께 그를 진찰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리라는 것이다. 그러니 반대하지 말아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녀는 자신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그에게 주지 않겠다는 투로 비꼬듯이 말했다. 그는 말없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이 거짓이 얼기설기 뒤얽혀 있어서 뭔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다. 그녀가 그를 위해 한다는 모든 일은 오로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제 이런 일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다. 그런 말은 반대로 이해해야만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었다. 실제로 명의는 오전 11시 반에 집으로 왔다. 다시 청진이 시작되었고 그의 면전에서 그리고 다른 방에서 신장과 맹장에 관한 심각한 대화가 오갔으며 의사들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 받았는데 다시 환자가 직면한 유일한 문제, 즉 사느냐 죽느냐의 실제적인 문제 대신에 왠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신장과 맹장의 문제가 부각되었다. 미하일 다닐로비치와 명의는 신장과 맹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신장과 맹장에 막 공격을 퍼부을 태세였다. 명의는 심각하면서도 한가닥 희망이 있다는 표정으로 작별 인사를 했다. 이반 일리치가 공포와 희망이 교차하는 눈길로 두 눈을 빛내며 치료될 가능성이 있는지 겁먹은 듯이 묻자 그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희망 어린 눈길로 의사를 배웅하는 이반 일리치가 얼마나 애처롭던지 왕 진료를 건네려고 서재 문을 나서던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원기를 북돋워주는 의사의 말에 한껏 부풀어 올랐던 기분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다시 똑같은 방, 똑같은 그림들, 커튼, 벽지, 조그만 약병들, 그리고 통증에 괴로워하는 육신. 이반 일리치는 다시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사를 맞았고 의식을 잃었다. 그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식사가 나오자 그는 억지로 고깃국을 조금 먹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일이 되풀이 되었고 다시 똑같은 밤이 찾아왔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7시 무렵에 야외에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풍만한 가슴을 불룩하게 위로 끌어올렸고 얼굴에는 분칠한 자국도 보였다. 그녀는 저녁에 극장에 간다고 이미 아침에 남편에게 말한 바 있었다. 사라 베르나르의 방문 공연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라고 이반 일리치가 고집해서 특별석을 예약해둔 상태였다. 지금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던 그는 아내의 옷차림에 기분이 나빠졌다. 하지만 공연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이고 미학적인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특별석을 구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고집한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기억해내고는 불쾌한 기분을 내색하지 않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자기 모습에 만족하며 방으로 들어왔지만 좀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남편 곁에 앉아 건강에 대해 물었지만
그는 아내가 그저 물어본 것이지 그의 건강 상태를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사실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없었던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을 꺼냈다. 그녀는 절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특별석이 예약되어 있고 엘렌과 딸, 그리고 패트리 셰프, 딸의 구원자인 예심 판사가 가는데 그들끼리만 가게 할 수가 없어서 자신도 가는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자기는 그의 곁에 앉아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덧붙였다. 또 자기가 없더라도 의사의 지시 사항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럼 표도르 페트로비치 딸의 구원자가 들어와서 인사하고 싶어 하는데 괜찮죠? 리자도 그렇고요. 들어오라고 해. 젊은 육체가 훤히 드러나도록 곱게 차려입은 딸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육체는 그를 몹시 고통스럽게 했다. 그런데 딸은 자신의 건강한 육체를 과시하고 있었다. 강하고 건강하고 분명 사랑에 빠진 딸은 자신의 행복을 방해하는 병이나 고통이나 죽음의 화가 나 있었다. 연미복을 입고 카풀식으로 머리한 표도르 페트로비치가 들어왔는데 힘줄이 드러난 그의 긴 목은 하얀 칼라로 꼭 조여져 있었고 흰 셔츠를 입은 넓은 가슴이 하얗게 빛났으며 강인하고 탄탄한 허벅지에는 통이 좁은 검은 바지가 착 달라붙어 있었다. 그는 한쪽 손에는 하얀 장갑을 바짝 잡아당겨 끼고 있었고 다른 쪽 손에는 오페라 해트를 들고 있었다. 그의 뒤로 김나지움에 다니는 아들이 소리 없이 들어왔다. 새 교복을 입고 장갑을 낀 가엾은 아들은 눈밑이 무섭도록 파랗게 그늘져 있었는데 이반 일리치는 그 그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는 늘 아들이 안쓰러웠다. 아버지를 애처롭게 바라보는 아들의 겁먹은 시선이 두렵게 느껴졌다. 게라심 외에 자신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은 아들 바샤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두 자리에 앉더니 다시 건강은 좀 어떠냐고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자가 어머니에게 오페라용 쌍안경에 대해 물었다. 누가 그것을 어디로 치웠느냐고 모녀 사이에 언쟁이 일어났다. 볼썽 사나운 장면이었다. 표도르 페트로비치는 이반 일리치에게 사라 베르나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처음에 무엇을 물어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가 잠시 후에 말했다. 아니, 자네는 보았나? 예, 아들인 루크브레르를 공연할 때 봤습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그 공연에서 사라 베르나르의 연기가 특히 좋았다고 말했다. 딸은 어머니의 의견을 반박했다. 사라 베르나르의 연기가 얼마나 우아하고 실감 나는지 등에 대한 대화가 시작되었다. 언제나 똑같은 그저 그런 대화였다. 대화 도중에 표도르 페트로비치가 이반 일리치를 힐끗 쳐다보더니 입을 다물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를 바라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두 눈을 번뜩이며 자기 앞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화가 난 것이 분명했다. 이 상황을 수습해야 했지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이 침묵을 깨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는데 돌연 이 고상한 거짓이 깨져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모두에게 두려웠던 것이다. 리자가 먼저 나서서 침묵을 깼다. 그녀는 모두가 느끼고 있던 것을 감추고 싶었지만 무심코 입 밖에 내고 말았다. 그건 그렇고 만일 가려면 지금 가야 해요. 그녀는 아버지한테서 선물로 받은 시계를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자기들만 아는 뭔가에 대해 보일 듯 말 듯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는 옷자락을 부스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자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방에서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 이반 일리치는 한결 편안해진 느낌이 들었다. 거짓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거짓은 그들과 함께 사라졌지만 통증은 그대로 남았다. 여전히 계속되는 똑같은 통증과
똑같은 공포, 더 힘들어질 것도 더 가벼워질 것도 없었다.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다시 1분 또 1분이 지나고 1시간 또 1시간이 흘렀지만 모든 것이 똑같고 모든 것이 끝이 없다. 피할 수 없는 종말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그래, 게라심을 보내줘. 그는 표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 아내는 밤 늦게 돌아왔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지만 그는 아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눈을 떴다가 얼른 다시 감았다. 그녀는 게라심을 내보내고 자신이 직접 남편 곁에 있고 싶어 했다. 그가 눈을 뜨고 말했다. 아니, 당신은 가봐. 많이 아파요? 마찬가지야. 아편을 좀 들어요. 그가 동의하고 나서 아편을 마셨다. 그녀는 방에서 나갔다. 새벽 3시경까지 그는 고통스러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었다. 누군가 그를 통증과 함께 어딘가 비좁고 캄캄하고 깊숙한 자루 속으로 밀어넣고 점점 더 깊이 밀어넣는데 자루 속으로 완전히 밀어넣지는 못하는 것 같았다. 이 끔찍한 일은 그에게 고통을 안겨주며 계속되었다. 그는 두렵기도 하고 그 자루 속으로 떨어지기를 바라기도 하고 몸부림치며 저항하기도 하고 그 자루 속으로 자신이 떨어지도록 협조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돌연 쿵 하고 굴러떨어졌고 그 순간 그는 정신이 들었다. 게라sim은 여전히 침대 발치에 앉아 조용히 참을성 있는 모습으로 졸고 있었다. 그는 긴 양말을 신은 깡마른 두 다리를 게라심의 어깨에 올려놓은 채 누워 있었다. 갓을 씌운 촛불도 그대로였고 멈추지 않는 통증도 그대로였다. 그만 가봐, 게라심. 그가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좀 더 앉아있겠습니다요. 아니야, 가봐. 그는 발을 내리더니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웠다. 자신이 불쌍해졌다. 그는 게라심이 옆방으로 물러나기를 기다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했다. 한없는 무력감과 끔찍한 고독, 사람들의 잔혹함과 하느님의 냉혹함, 그리고 하느님의 부재가 원망스러워 울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왜 저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울었다. 대답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통증이 다시 몰려왔지만 그는 몸을 뒤척이지도 않고 사람을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 또 통증이 온단 말이지. 그래, 나를 쳐라. 하지만 왜? 내가 뭘 어쨌다고? 도대체 왜? 잠시 후 그는 조용해졌다. 울음도 멈추고 숨도 멈춘 채 온 정신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음성으로 말하는 목소리가 아닌 영혼의 목소리,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생각의 흐름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내게 필요한 게 뭐지? 이 물음은 지금껏 마음속에서 뱅뱅 떠돌던 개념이 그가 들을 수 있는 말로 분명하게 처음으로 표현된 것이었다. 내게 필요한 게 뭐지? 내게 필요한 게 뭐지?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무엇이 필요하냐고?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사는 것.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는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온 정신을 집중하여 다시 귀를 기울였다. 사는 것이라고? 어떻게 사는 건데?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다. 그래, 사는 것. 예전처럼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지. 예전에 어떻게 살았는데 즐겁고 기쁘게 살았다고? 목소리가 물었다. 그는 즐거웠던 지난 삶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떠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자신의 지난 삶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들이 이제는 그 당시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아주 어린 시절의 추억을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그랬다. 거기 어린 시절에는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 시절의 기쁜 추억만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정말로 즐거운 무언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시절 그 기쁨을 느꼈던 그 사람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건 마치 어떤 다른 사람을 추억하는 것과 같았다. 추억이 어린 시절을 지나 현재의 이반 일리치가 존재하는 순간에 이르자 당시 기쁨으로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의 눈앞에서 녹아내려 뭔가 하찮은 것으로, 종종 뭔가 역겨운 것으로 변해버렸다. 어린 시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현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점점 더 하찮고 의심스러운 것으로 변했다. 우선 법률학교 시절이 그랬다. 그때는 아직 정말 좋은 것이 다소 남아 있었다. 즐거움이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 좋은 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다. 그 후 현 지사 옆에서 첫 근무를 하는 동안 다시 좋은 순간들이 찾아왔다. 그건 한 여자에 대한 사랑의 추억이었다. 그 후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좋은 것들은 점점 적어졌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것들은 점점 더 사라졌다. 전혀 뜻하지 않은 결혼, 그리고 환멸, 그리고 아내의 입냄새, 애욕, 위선, 활기 없는 공직 생활, 돈 걱정.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흘러갔다. 늘 똑같은 삶이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활기 없는 삶이었다. 나는 산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했지만 정확히 일정한 걸음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내가 산을 오르고 있었지만 사실은 꼭 그만큼씩 내 발 밑에서 삶이 멀어져 갔던 거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죽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되었지? 이럴 수는 없다. 삶이 이토록 무의미하고 역겨울 리가 없지 않은가? 삶이 그렇게 역겹고 무의미한 것이라면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지? 뭔가 잘못됐어. 혹시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돌연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떻게 잘못 살 수가 있어?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인 이 물음을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즉시 떨쳐버렸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 법정 집행관이 재판이 시작됩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그런 법정 생활?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래, 재판이 시작되었어. 하지만 나는 죄가 없어. 그는 악에 받쳐 소리쳤다. 도대체 왜? 그는 울음을 그치고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더니 계속 한 가지만을 생각했다. 왜? 도대체 왜 나는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해야 하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전에도 종종 그랬듯이 이 모든 일은 자신이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즉시 올바르고 정당했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이 이상한 생각을 떨쳐버렸다. 다시 2주가 지났다. 이반 일리치는 이미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누우려 하지 않고 소파에만 누워 있었다. 그리고 거의 언제나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누운 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똑같은 고통을 혼자서 견뎌냈고 여전히 풀 수 없는 똑같은 생각을 혼자서 하고 있었다. 이게 뭐지? 정말로 내가 죽는 걸까? 그러면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래 정말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그러면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런 거야. 이유는 없어. 더 생각해봐도. 이 대답 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다. 병이 막 시작되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가 처음 의사를 찾아갔을 때부터 그의 삶은 서로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상반된 두 마음으로 갈라져 있었다. 하나는 두렵고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절망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기 몸의 활동을 흥미롭게 관찰하는 희망이었다. 때론 자기 임무를 잠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신장이나 맹장이 눈앞에 나타났고, 때론 그 무엇으로도 피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끔찍한 죽음이 눈앞에 나타났다. 이 상반된 두 마음이 발병 초기부터 번갈아가며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병이 더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신장에 대한 판단들은 점점 더 의심스럽고 더 비현실적인 것이 되었고, 다가오는 죽음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 석 달 전 자신의 모습과 현재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일정한 걸음으로 산 밑으로 내려오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기만 해도 한 가닥 남은 희망마저 무너져 내렸다. 얼굴을 소파 등받이 쪽으로 향한 채 누워 지내는 요즘 그가 처한 외로움은 지독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 한 복판에서 수많은 지인들과 가족들 사이에서 느껴야 하는 외로움인데, 이것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은 바다 밑바닥이나 땅속이나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최근 이 끔찍한 외로움 속에서 이반 일리치는 과거의 추억만을 떠올리며 살아갔다. 과거의 장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추억은 늘 가장 최근의 일부터 시작되어 아득히 먼 옛날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거기에서 멈추곤 했다. 이반 일리치가 오늘 먹어보라고 나온 삶은 자두를 떠올리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쭈글쭈글한 설익은 프랑스산 자두와 그 특유의 맛, 그리고 씨가 있는 데까지 한 입 베어 물면 입안에 가득 고이던 침이 떠올랐고, 이 맛의 추억과 함께 그 시절의 일련의 추억들, 즉 유모, 형, 장난감 등이 떠올랐다. 이런 생각은 그만하자. 마음이 너무 아파. 이반 일리치는 혼잣말을 하고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소파 등받이에 단추와 염소 가죽의 주름이 눈에 들어왔다. 염소 가죽은 비싸기만 하지 튼튼하지 못해. 염소 가죽 때문에 말싸움도 했었지. 그건 그거고 말싸움이 또 있었어. 우리가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찢었다고 벌을 받고 있었는데 엄마가 피로 조크를 가져다 주셨지. 다시 추억은 어린 시절에서 멈추었고 이반 일리치의 마음도 다시 아팠다. 그는 옛 추억을 떨쳐내고 다른 것을 생각하려고 애썼다. 다시 이런 옛 추억의 흐름과 함께 그의 마음 속에는 병이 어떻게 악화되고 깊어졌는지에 대한 다른 기억의 흐름이 있었다. 이번에도 역시 현재에서 더 멀어질수록 그의 삶은 더 활기찼다. 삶에서 선이 더 많았고 삶 자체도 더 풍요로웠다. 이제 이런저런 기억이 한데 뒤섞였다. 갈수록 고통이 더욱더 심해지는 것처럼 나의 삶 전체도 갈수록 더욱더 나빠졌군.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그곳, 삶의 초기에는 한 줄기 밝은 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빛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그 속도도 점점 더 빨라졌다. 그 속도는 죽음과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군. 이반 일리치는 생각했다. 가속도가 붙어 아래로 떨어지는 돌의 형상은 그의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생명도 점점 심해지는 고통도 끝을 향해, 가장 끔찍한 고통을 향해 점점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나는 떨어지고 있다. 그는 흠칫 몸을 떨고 몸부림치며 저항하고 싶었다. 하지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바라볼 만큼 바라봤지만 눈앞에 있는 것이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소파 등받이를 피곤한 눈으로 다시 바라보며 그는 자신의 무시무시한 추락과 충격과 파멸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저항할 수 없어.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하다못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불가능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한다면 설명할 수 있겠지. 하지만 그것만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는 정정당당하고 올바르며 품이 있었던 자신의 지난 삶을 떠올리며 혼잣말을 했다. 그것만은 절대 인정할 수 없어. 그는 입술을 움직여 가볍게 웃으면서 혼잣말을 했는데 누군가 그 웃음을 보았다면 그가 정말 웃고 있다고 속았을 것이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어. 고통, 죽음, 도대체 왜? 그렇게 또 2주가 지났다. 이 2주 사이에 이반 일리치와 그의 아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다. 패트리 셰프가 딸에게 정식으로 청혼한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다. 다음 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표도르 페트로비치가 딸에게 청혼했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릴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 밤 이반 일리치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리는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같은 소파에 누워있는 남편을 발견했는데 그 누운 자세가 평소와는 달랐다. 그는 고개를 위로 하고 똑바로 누워서 신음하며 시선을 고정한 채 자기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약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녀는 시작한 말을 다 끝내지 못했다. 남편의 시선에서 바로 아내인 자신을 향한 깊은 증오심을 보았기 때문이다. 제발 날 편안히 죽게 내버려둬.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방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딸이 들어와 인사를 하러 다가왔다. 그는 아내를 바라볼 때와 똑같은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몸은 좀 어떠시냐는 딸의 물음에 이제 곧 그들 모두를 병든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이라고 매정하게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잠시 앉아 있다가 방에서 나왔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리자가 어머니에게 말했다. 마치 우리가 아버지를 저렇게 만들었다는 듯이 말하잖아요. 나도 아빠가 불쌍해요. 그렇다고 우릴 괴롭힐 이유는 없잖아요. 의사는 늘 오던 시간에 왔다. 이반 일리치는 줄곧 증오에 찬 시선으로 의사를 바라보며 의사가 묻는 말에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을 당신도 알고 있잖소. 그러니 나를 내버려 두시오. 고통을 가볍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그것도 못하고 있잖소. 그러니 내버려 두시오. 의사가 응접실로 나와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에게 환자의 상태가 아주 나쁘고 극심한 통증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아편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환자의 육체적 고통이 끔찍한 것은 사실이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며 그것이야말로 환자에게 가장 큰 고통이라고 말했다. 그의 정신적 고통은 전날 밤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선량한 졸음이 가득한 게라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만약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이 나의 의식적인 삶이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의심이 문득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시작되었다. 예전에는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 즉 그가 살아온 삶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최상류층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여기는 것에 맞서 싸우려고 했던 아주 미약한 시도들, 그런 생각이 들자마자 즉시 떨쳐버렸던 그 미약한 시도들, 바로 그것들이 진짜일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것은 거짓일 수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자신의 일도 삶의 방식도 가족도 사회와 직장의 이해관계도 다 거짓일 수 있었다. 그는 눈앞에 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보호하려 했었다. 그런데 돌연 그는 자신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허약한 것임을 느꼈다.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만일 정말 그렇다면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망쳐 놓았다는 것을 의식한 채 그것을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죽어간다면 그땐 어떻게 될까? 그는 고개를 위로 하고 똑바로 누워서 자신의 일생을 완전히 새롭게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오늘 아침에 그가 하인과 아내와 딸과 의사를 차례로 보았을 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와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지난밤 그에게 실체를 드러낸 끔찍한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자신이 삶의 수단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을 보았고 그 모든 것들은 잘못된 것일 뿐만 아니라 삶도 죽음도 가려버리는 끔찍하고 거대한 거짓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그의 육체적 고통을 10배나 가중시켰다. 그는 신음하고 몸부림치며 자기 옷을 쥐어뜯었다. 옷이 숨통을 조이고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 때문에 그는 그들을 증오했다. 그에게 많은 양의 아편이 투여되었고 그는 의식을 잃었다. 하지만 식사 시간 무렵에 다시 똑같은 일이 시작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방에서 내쫓고 몸을 뒤척이며 몸부림쳤다. 아내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장, 여보, 제발 날 위해서라고? 그렇게 해요. 전혀 해롭지 않고 자주 도움이 된대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건강한 사람들도 자주. 그는 눈을 크게 떴다. 뭐? 성찬을 받으라고? 왜? 필요 없어. 하긴.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해요, 여보. 예? 사제를 부를게요. 아주 좋은 분이에요. 좋아. 아주 좋아. 그가 말했다. 사제가 도착해서 그의 참회를 들어주자 그는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고 마음속 의혹도 가라앉고 그 때문에 고통도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에게 희망의 순간이 찾아왔다. 그는 다시 맹장과 맹장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성찬을 받았다. 성찬 의식이 끝나고 자리에 눕자 그는 잠시나마 편안해졌고 다시 삶에 대한 희망이 솟아났다. 그는 언젠가 권유받았던 수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살고 싶다. 살고 싶어.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 아내가 성찬 받은 것을 축하하러 왔다. 그녀는 일상적인 말을 몇 마디 하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 정말 한결 나아졌죠? 그는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대답했다. 그래. 그녀의 옷차림, 몸매, 얼굴 표정,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은 그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의지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은 삶과 죽음을 가리는 거짓이자 기만일 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자마자 증오심이 고개를 쳐들었고 이 증오심과 함께 끔찍한 육체적 고통이 뒤따랐으며 이 고통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다는 인식이 그 뒤를 따랐다. 몸에 뭔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 몸이 뒤틀리며 쿡쿡 쑤시고 숨이 막혔다. 그래 라고 말했을 때 그의 표정은 끔찍했다. 아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래 라고 말하고 나서 그는 쇠약해진 몸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빠르게 돌아눕더니 소리쳤다. 나가란 말이야. 날 내버려둬. 그때부터 그의 고함 소리가 시작되었는데 사흘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고 그 소리가 얼마나 끔찍했던지 방 두 칸이 떨어진 곳에서도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였다. 그는 아내에게 대답했던 그 순간 자신이 되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진짜 죽음이 찾아왔지만 죽음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 우, 우. 그는 다양한 억양으로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니하추! 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마지막 모음인 우를 계속 외쳐댔다. 그에게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이 사흘 동안
그는 보이지도 않고 당해낼 수도 없는 어떤 힘이 그를 밀어넣은 그 검은 자루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사형 집행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득바득 용을 썼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맞서 싸웠지만 자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을 향해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걸 매순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검은 구멍 속으로 떠밀려서 고통스럽고 이 구멍으로 빠져들어 갈 수 없어서 더욱 고통스럽다고 느꼈다. 자신의 삶이 좋았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 구멍으로 빠져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삶이 옳았다는 이런 인식이 그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했으며 무엇보다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갑자기 어떤 힘이 그의 가슴과 옆구리를 밀치자 숨을 쉬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그는 구멍 속으로 떨어졌는데 그곳 구멍 끝에서 뭔가가 환히 빛나고 있었다. 기차의 객실에서 흔히 있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기차가 뒤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기차의 진짜 진행 방향을 깨닫는 경우처럼 그래, 모든 것이 그게 아니었어. 그가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괜찮아. 할 수 있어.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지? 그는 이렇게 자문하고 돌연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사흘째 날이 끝나갈 무렵 그가 사망하기 1시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바로 그때 김낮 지움에 다니는 아들이 살금살금 아버지에게 다가왔다. 죽어가는 사람은 여전히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두 손을 내젓고 있었다. 그의 한쪽 손이 아들의 머리에 부딪혔다. 아들은 그 손을 잡아 입술에 꼭 대고는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입안 일리치는 구멍 속으로 떨어졌고 빛을 보았으며 그의 삶이 제대로 된 게 아니었지만 아직은 자신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도대체 그게 뭐지? 하고 자문하고 나서 귀를 기울이며 입을 다물었다. 바로 그때 그는 누군가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눈을 뜨고 아들을 힐끗 쳐다보았다. 아들이 불쌍했다. 아내가 그에게 다가왔다. 그는 아내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코앞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은 채 절망적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도 불쌍했다. 그래, 내가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어. 그는 생각했다. 가족들은 마음 아파하겠지만 내가 죽으면 한결 나을 거야. 그는 이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 밖에 낼 힘이 없었다. 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 행동으로 보이면 되지.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아내에게 눈짓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데리고 나가. 불쌍해. 당신도. 그는 프로스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프로푸스티라고 말해버렸다. 하지만 그 말을 바로 잡을 힘도 없어서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한 손을 내저었다. 그러자 돌연 모든 것이 명료해졌고 지금까지 그를 괴롭히며 그의 몸 밖으로 나오지 않던 것들이 벼랑간 양쪽에서 10방향에서 그리고 온갖 방향에서 한꺼번에 몸 밖으로 나왔다. 가족들이 불쌍했고 그들이 가슴 아파하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이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기 자신도 해방되어야 했다. 아, 얼마나 좋고 얼마나 간단한가. 그는 생각했다. 그런데 통증은? 그는 자문했다. 어디로 갔지? 어이 통증, 자네 어디 있나? 그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아, 여기 있군. 그래, 할 수 없지. 그냥 놔둬. 그런데 죽음은 어디 있지? 그는 예전에 익숙했던 죽음의 공포를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 있지? 어떤 죽음? 죽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공포도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가 소리 내어 말했다. 아, 얼마나 기쁜가.
그에게 이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났고 이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변하지 않았다.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그의 고통은 2시간이나 더 계속되었다. 그의 가슴에서 뭔가가 그르렁거렸다. 극도로 쇠약해진 그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며 부르르 떨었다. 이윽고 그르렁거리는 소리도 쌕쌕거리는 소리도 점점 드물어졌다. 끝났습니다. 누군가 그를 굽어보며 말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마음속에 되뇌었다. 끝난 건 죽음이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죽음은 더 이상 없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숨을 내쉬는 도중에 숨을 멈추더니 몸을 쭉 뻗고 죽었다.